구체적인 예를 그냥 들어서 얘기하자면 좋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역세권, 역에 가까운 쪽에 있는 빌라 같은 거는 사둬도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제가 서울에 있는 빌라 절대 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서울에는 강남 불패라는 말도 있듯이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믿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근데 예전에 김사부님께서는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는 건데요. 서울을 좀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서울이 나빠지거나 뭐 역전이 되거나 이런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상승력에 있어서 서울의 상승력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래 트렌드를 조금 예측해 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인데요. 미래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0대 후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20대 30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나중에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쾌적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서울이 중요했냐면은 일자리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서울에 어쨌든 뭐 진짜 지하 단칸방이라도 거기서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교통이 발달해서 외곽에 살아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온라인의 발달도 더욱더 됐고 그래서 뭐 요새 뭐 많이 나오잖아요. 5도 2촌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5일은 도시에 이틀은 그 시골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삶의 그런 쾌적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시대로 자꾸 바뀌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는 것보다 교통의 변화가 될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쾌적한 데 사는 것을 더 선호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점점 더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최소한 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 뭐 나중에 직장을 가면 직장 이런 걸 다 고려하지.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서울에만 살면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도 하나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와 애 하나의 공통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 공통점을 찾는 건 꼭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달라지는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교통도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지하철로 해서 뭐 간다면 좀 그래도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분당선 들어가면서도 좀 교통이 많이 획기적으로 좀 달라진 것 같고 이제 GTX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역 쪽에 GTX 역 근처에 있는 곳들도 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 꼭 GTX 역 쪽의 거를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또 GTX라고 또 다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바람에 또 그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에 너무 과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좋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딱 그 역이 아니더라도 그 신도시 자체가 같이 좋아져요.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 쪽에 너무 프리미엄을 준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정도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혹시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서울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도권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 이제 도시와의 접근성과 그리고 쾌적성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쾌적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신도시급 쾌적성 이런 것들을 선호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쾌적성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은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역에서 가까운 구축 아파트가 있을 거고요. 역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이 두 아파트 중에서 만약 선택을 한다면 좀 어디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뭐,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쭉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린다는 게, 그러니까 역에 있는 구축, 역 근처에 있는 구축 같은 데를 과하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때가 있고, 역에서 떨어진 신축을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냐 아니냐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어렵죠, 그거는. 어렵긴 한데. 그럼 만약에 역에 있는 걸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줄 때는 오히려 신축 좀 덜 그렇죠. 저평가 받고 있는 신축을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거고 그렇죠. 신축이 많이 뜨고 있을 때는 오히려 역세권이 좀 더 싸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역세권을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인 예를 그냥 들어서 얘기하자면 좋습니다. 제가 그냥 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정석 이제 새로운 책을 낸 게 이제 2016년에 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역세권 역에 가까운 쪽에 있는 빌라 같은 거는 사둬도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제가 서울에 있는 빌라 절대 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알다시피 신통기획 신통기획 또 모아타운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빌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몸값이 높아졌어요, 지금. 다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너무,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지금. 사실 투자로서는. 근데 신통기획 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지금 신속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그럼요.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서울에는 신통기획 모아타운이 아닌 곳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있는 데들, 지정돼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근데 왜 모두다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 안 된 데들은 모두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뭐 하자. 다음에 우리 신통 들어가자라고 모조리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요. 다 우리가 될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좀 봐야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든지 투자라는 거나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일단 많이 오른 거를 사면은 이제 잘못되는 거고. 가치보다는 또 떨어진 걸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뭐 그거 산다고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치 대비 저렴한 걸 사야 된다. 그게 지금은 가치 대비 많이 비싸지면 오히려 가치 대비 저렴한 걸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거의 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파생이 돼서 갭 투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같아 보이는데요. 되게 달라요. 제가 제 책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때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잘 안 듣고 사람들이 결국 돈 벌고 싶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이 오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항상 하락장이 왔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상승장에선 누가 고수고 누가 하수인지 몰라요. 다 같이 돈 버니까. 근데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누구는 고수고 누구는 하수였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건데 딱 전세 레버리지 딱 이래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 전세 갭 투자의 차이는 어쨌든 전세가율이 높은 걸 고른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틀린데 전세 레버리지는 결국 전세금이 레버리지화 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르는 목표가 뭐냐면 얘가 전세가가 잘 올라가 줄 수 있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올라갈 때 같은 데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절대 사지 않아요. 근데 갭 투자는 뭐냐면은 갭이 적은 걸 고르고 얘가 매가가 올라갈 때를 찾아요. 매가가 많이 뛸 것이냐. 그럼 매가가 뛴다는 건 뭐 또 다른 투자자가 온다든지 어떤 호재가 벌어진다든지 이래서 이제 매가가 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틀리죠. 왜 그러냐면 이런 하락장이 오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사람은 하락장이 왔다고 해도 전세가가 막 엄청 떨어지지 않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팔려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전세 갭 투자를 하려고 한 사람들은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안 팔리잖아요. 갑자기. 설마 이렇게 안 팔릴 줄은 몰랐고 나는
우리는 조금만 먹고 빠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예 안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완전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차이가 있고, 또 게다가 전세가까지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돈만 묶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 방법이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데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수요와 공급으로 얘기하자면 공급에 비해서 늘 수요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데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매가가 너무 올라간 데는 제하는 거예요. 예, 매가가 너무 올라간 데는 전세가 따로 올라가 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제하고, 그런 데 중에서도 매가에 대비해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매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이런 데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죠. 계속 올라가죠. 그럼 혹시 수도권에도 이런 지역이 좀 있을까요?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은 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은. 네, 그렇게 없고, 그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조금 이제, 그 전세 레버리지랑 이제 결합해서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다산 같은 데가 좋아 보여요. 네, 다산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물량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교통이 안 좋아서, 계속 이제 한때 확 이제 주목을 받다가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관심 받게 됐는데, 사실 이제 다산이 이제 큰 호재가 있고, 파라손 개통이라는 이제 큰 호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물량이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산 같은 데가 전세 레버리지를 하기에는 좋아 보여요.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니까 일단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거기에다 8호선이 이제 개통이 될 거고, 뭐 그리고 더 이상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세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가가 떨어짐으로써 전세가율이 높아졌고, 이제 이런 부분, 또 신축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다산 같은 데가 좋아 보여요. 그럼 지방에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지방은 조금 좋아 보이는 데가 마산, 마산, 구미. 창원 내에 있는 마산 말씀하시는 거죠? 마산, 구미 같은 데가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조금 걱정스럽고 한 부분인데,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요새 뭐 매스컴에 너무 뭐 깡통 전세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이제 뭐 저런 깡통 전세에 또 이렇게 투자하는 걸 부추긴다, 뭐 또 이런 얘기 할까 봐서 약간 걱정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다고 해서 깡통 전세가 생기는 게 아니고, 깡통 전세는 왜 생기는 거냐면은 전세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런 데들을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 데를 본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지방에 그냥 싸기만 하고 뭐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기만 한데, 이런 데들을 자꾸 사람들이 사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전세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팔아먹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돈 별로 안 들이고 매가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이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시장 안 좋아지면 전세값은 그대로고 매매가는 전세값도 밑에 내려가 버리는 거네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나빠지면. 그럼 이제 깡통이 되는 거고, 이제 뭐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뭐 깡통 전세 위험하다는데 저 전세가를 높은데 막 얘기하고 있고 저런 나쁜 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볼 때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들, 어떻게 공급이랑 수요가 엮여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충분히 매력적인 지역인지,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전세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부연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같은 데들은 그런 데들의 낡고 싼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에서 좋은 거 사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도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졌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걸 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대장 아파트를 말씀 주신 거네요. 대장 아파트를 보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지금 종잣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네. 있을 거거든요. 그럼 네. 종잣돈을 모을 때 전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럼 뭐 그렇게 전세냐 월세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그거로 종잣돈을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일단 첫째는 거주 비용 줄여야 돼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거주 비용 줄여라. 네. 어떻게 해서든지 거주 비용 줄일 생각을 해라. 멀리 살든지 뭐 하여간 이렇게 거주 비용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네. 조금 그러니까 상수를 좀 줄이든지. 당분간은 네. 조금 삶의 질을 조금 약간 네. 감수할 수 있을 만큼 포기하든지 해서 거주 비용 줄인다라는 게 첫 번째 네. 개념,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거주 비용을 줄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돈이 만들어지면 작은 돈이라도 그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걸 다 충분히 만들어서 투자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만 모여지면 바로 투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근데 부동산을 하려면 돈이 네.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그 업자들이 막 만들어서 사기와 가깝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피하셔야 되지만은, 네. 찾아보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최소 투자 자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봐요. 혹시 그러면 초보 투자자가 좀 가져야 되는 투자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조건 딱 하나예요, 그냥. 조건 딱 하나? 딱 하나. 네. 예. 돈을 잘 벌자. 예? 이게 돈을 잘 벌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개념 자체를 돈을 잘 벌 수 있는 데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개념을 또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네. 돈을 잘 번다는 개념은 내가 예를 들어 내 기준이 연봉 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번다는 개념은 무조건 지금 움직이는 평균보다 높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평균 뭐 예를 들어 올해는 마이너스라 가지고 마이너스 3%밖에 안 돼. 마이너스 3% 떨어졌어. 네. 그럼 나는 0으로만 되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돈 번 거예요. 예, 안 떨어지는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돈 번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평균 수익률 이상을 버는 거예요. 평균보다 높은 부동산이 뭔가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걔는 반드시 평균보다 점점 격차를 키워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 찾는 게. 네.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네. 공부를 좀 해야죠. 너무 쉽게 뭐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공부를 좀 해야죠. 그럼 거기서 그 중에서도 네. 꼭 한 가지만 보고, 최소한 내가 이걸 투자를,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살 때, 네. 이거 하나만은 꼭 봐라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속지는 않고 싶다. 뭐 그래도 크게 실패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대단지만 보세요, 대단지. 대단지 아파트만 보시면, 그게 1등이에요. 야, 1000세대 정도면 대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만 보시면 최소한 평균은 해요. 아마 김 사부님께서 정말 많은 단지들을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1000세대 이상이면 그래도 내릴 때 조금 내리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오를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기본적인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를 만들기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1000세대쯤 모여 있으면 일단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쾌적해요. 일단 1000세대 가지고는 이제 상권으로만 봐도 뭐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 300세대, 200세대 그러면 딱 세탁소 하나, 중개업소 하나, 편의점 하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1000세대만 돼도 웬만큼 뭐 식당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호재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이제 뭐 길을 낸다거나 뭐 전철을 뚫거나 이러는데 사람 많은 데다 전철을 놔야지 뭐 500세대, 300세대 있는 데다 전철을 놓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생겨도 하여간 많은 단지에 호재가 생겨요, 일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정 공부하기 싫으면 대단지만 봐라.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급하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 조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 또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참 공부를 근데 극단적으로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근데 이 열심히 하려는 거에 사실은 이제 깔려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벌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를 해서 빨리 돈 버는 방법은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운이 좋아서 시장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뭐 2015년부터 이렇게 시장이 막 올라가면 빨리 돈 벌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그게 공부를 했다고 돈 번 건 아니잖아요. 마침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내가 공부를 막 빡세게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 너무 쉽게 돈 벌려고 뭐 얼마 공부도 안 하고 자꾸 이제 뭐 돈 벌려고 어디서 뭐 좀 정보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투자 공부라는 건 결국 지치지 않게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래야 꾸준히 해야 그 사이에 큰 장도 오고, 자잘한 장도 오고, 그리고 조금 실패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 이게 이제 정상이죠. 아마 김사부님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으니까 첫 번째 투자를 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10번째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건 또 내 실력에서는 좀 저평가된 가치 대비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이지 그 상승률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게 언제 오를 거다 이걸 결정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생각 자체가 그게 직장인 마인드라고요. 그게 투자자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누가 그래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시장이 돈 벌어주는 건데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시장이 많이 벌어줄 때 공부는 왜 하는 거냐면 그 벌어줄 때 그냥 그야말로 너 먹어라 하고 줄 때 잘 받아 먹으려고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데도 못 받아 먹을까 봐서 내가 공부하는 거지 내가 공부한다고 돈을 더 잘 벌지 않아요. 절대로.